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추워도 달립니다. 히히히. 지치지 않는 땡벌 봉버러봉봉. 봉봉봉. 이분은 안 지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치 파발마입니다. 시사평론계 최민식. 누구냐 너? 안녕하세요, 최수영입니다. 예,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예. 자, 최진봉 교수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10분이나 일찍 그럼 오셨는데 빨리 왔어요. 밖에 PD들이 역대급 성실함이라고. 뭔 일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없어요? 추워서 아니, 일찍 온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학교 갔다 오는데 예. 차가 그냥 빨리빨리 왔어요. 아, 그래요? 기다릴 시간 없이 내리자마자 바로 연결되고 이렇게.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성남 FC 제3자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오늘 가장 큰 뉴스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했고요. 28일 오전에 출두하라고 이제 소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성남 FC 구단주로 이재명 대표가 있으면서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이제 6개 업체에다가 후원금 160억 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쨌든 두산건설은 이로 인해서 용도 변경해서 많은 이득을 취했다 이런 내용들이 성남시전 김모 팀장과 그래서 두산건설 전 사장하고 두 명에게 이미 혐의가 적용돼서 지난 9월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은 그래서 이런 문자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SNS에 길고 깊은 겨울이 온다 이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긴 이재명 민주당 대표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간간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이재명 대표는 뭐 즉시 반발했는데요. 네. 먼저 입장을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이 저를 소환하겠다고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야당 파괴하고 정적 제거하는데 힘쓸 때입니까 여러분? 대장동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 났던 FC 광고한 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10수년 동안 탈탈 털려왔습니다. 없는 먼지 만들어내려고 10수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입니다. 네, 어제였죠. 경북 안동 중앙 신시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밝힌 건데요. 최진봉 교수님. 네. 뭐 저는 입장 동일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남 FC 관련된 건 경찰이 두 차례 수사를 했어요. 다 불송치되고 무혐의 처리 난 거를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다시 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그 이재명 대표 말처럼 탈탈 털고 있는데 털어도 안 나오니까 먼지를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성남 FC 같은 경우에는 광고료 받은 거예요. 그 두산하고 뭐 네이버 이런 데서 광고료를 받은 건데 FC에 들어가서 그 운영 경비로 쓰여진 것이고요. 이게 어떻게 뇌물과 연관이 있는지.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예를 들면 지방의 기업들 유치하거나 아니면 지방의 그 축구단 운영하면서 후원받고 광고 받습니다. 다. 이거 네. 성남만 그러는 게 아니고 경남 FC도 지금도 그러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요. 자, 최진봉 교수님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소환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 최수영 평론가는 어떻게 그러면 보십니까?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냈다고 얘기가 저한테 들리는 것 같은데 설마 그랬겠습니까? 저는 제가 보니까 문제는 후원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법적인 근거는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주식회사 법인은 그러니까 법인들은 이렇게 그 후원금을 공공적으로 유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설령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두산건설이 그만큼 돈을 주고 지금 거의 1조 원 가까운데 그 용도 변경해가지고 빌딩 올려가지고 지금 가치를 높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제3자 뇌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그래요. 내가 무슨 이득을 본 게 있냐는데 정치적 이득 받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2013년 말에 언론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남 구단을 운영하는 걸 보니 야 이재명 대표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이재명 시장이
라는 말을 듣는 게 나의 정치적 이득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정치적 이득이라 하면 개량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서 어쨌든 자기가 그 명성과 지위를 획득하고 그 과정에서 이것이 이용됐다 그러면 제3자 뇌물 취득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말씀하신 두 개 다 제가 반박을 해볼게요. 용도 변경으로 얘기하는데 그 땅은요 아무도 안 가져가려고 하는 땅이었어요. 아무도 들어와 사라 그래도 안 하려고 그래서 몇 번을 유찰해 가지고 결국 두산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물론 두산은 거기서 이익을 얻었지만 초기에 그 땅이 그냥 있을 때는요 어느 누구도 그 땅에 와서 뭔가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사업체가 들어올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두산을 섭외해 가지고 들어오게 했으면 지자체의 성과예요. 그리고 정치적 이득이라고 그러는데요. 지자체장들이요 외부에 있는 회사들 지자체 영입해 가지고 또는 유치해 가지고 세금 더 많이 내게 만들고 일자리 창출해내고 이래 가지고 다 실적으로 홍보합니다. 어느 지자체장이 그거 홍보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 다 정치적 이익을 얻으니까 제3자 뇌물죄로 다 걸려야 되겠네요. 아니 지자체장들이 자기 실적에다가 기업 유치해가지고 거기서 성과 내고 또 일자리 창출하고 이랬을 경우에 그게 다 정치적 이득이라고 하면 지자체장들의 활동 자체가 다 그러면 뇌물이 돼버려요. 이렇게 무리하게 엮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산은 이득을 남겼고 그러니까 두산이 그런 돈을 주지 않았으면 그런 혜택을 받았을까요? 어쨌든 딜이 이루어진 건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딜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지금 두산이 그렇게 했다는 개념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어떤 땅이 그러니까 땅이 있는데 그게 별로 잘 그 효용 가치가 없어서 사용이 안 됐을 경우에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들어오게 만드는 거 이 과정에서 일정 부분 혜택을 주는 경우 많아요. 예를 들면 세경감면을 해준다거나 땅을 몇 년 동안 뭐 무이자로 빌려준다거나 이런 경우 해가지고 기업에서 지자체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거 자체를 모두 다 법적인 자체로 제3자 뇌물이라고 해버리면 지자체장들이 하는 모든 행적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 당내에서도 대응법에 대해 이제 의견이 갈리는데 일단 친명계인 김남국 의원의 의견은 어떤 겁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김남국 의원의 말입니다.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대해 똘똘 뭉쳐서 싸워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들, 소위 이제 그 김종민 의원이 어제 뭐 얘기하신 것 같고 몇몇 의원들이 좀 그 뭐 소위 사법 리스크라고 발언을 하면서 약간 우려 섞인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단일 대우가 형성돼 있고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대표와 같은 입장에서 검찰의 정치 탄압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조응천 의원이 이 김남국 의원 이야기에 한마디 더 했어요. 한마디 했죠. 아니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같은 분들이 정말 극소수라는 거예요. 당에서 많은 분들은 지금 과연 당이 이재명 대표와 한 몸으로 이렇게 싸우는 게 맞냐. 이재명 대표의 개인 혐의에 다 있는데 당하고 전혀 연관성도 없는데 이렇게 임계철선처럼 똑같이 당이 대응하는 게 맞냐. 이재명 대표 그렇게 무죄라고 하시니까 별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왜 당을 위험에 모두에 같이 끌고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를 조응천 의원이 하는데 네. 저는 말 없는 다수가 조응천 의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몇몇 안 되는 친명 주류의 강력한 의견에 반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저는 이미 내부 균열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대표 측근의 뇌물 혐의 등 수사하는 그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 소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저는 뭐 이제 이거 성남 FC는 소환 통보가 간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대장동도 전 곧 날아갈 거로 예산안만 통과되면 곧 소환 조사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대장동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쌍방울 있잖아요. 이 세 개가 계속 날아가다가 보면은 저는 진짜 내년 봄 되기 전에 이재명 대표 더 이상 우리가 방탄국 해야 되냐 우리가 방탄정당 돼야 되냐 민주당에서 근원적인 목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최진봉 교수가 뭐 봉침 준비를 하고 그렇죠. 있나요? 만두로는 안 되죠. 만두는 다 먹어버리면 되니까 제가. 일단 저는 소환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직까지 증거가 나온 게 없어요. 김용, 정진상 이 두 분도 돈을 뇌물을 받았다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것도 지금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유동규, 김용 두 사람 김 누구죠? 갑자기 정진상. 아니 김용. 네. 유동규하고 남욱 죄송합니다. 네. 유동규 남욱 두 분만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김만배 씨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고리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받았다 해도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연결성을 찾아야 되는데 두 사람에 대한 연결성도 못 찾는 상태에서 갑자기 소환을 해요? 그건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공범으로 적시도 안 했어요. 정진상 실장 그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정치적 동지, 정치적 공모를 했다고 이렇게 돼 정치적 있죠. 동지는 공소장에. 예를 들면 최수영 평론가와 누구야 안철수 대표가 정치적 동지시고 아니, 그건 그런 게 정치적 동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동지라는 말로 내물고 엮을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소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 뭔가 네. 증거가 있어서 소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수지 같이 쓰면은 동지를 넘어서 그건 공모죠. 저수지에 정치를 돈 넘어서. 숨겨놨어요? 무슨 저수지예요? 하여튼 저 최시영 평론가는 곧 중앙지검도 소환을 할 것이다라는 네. 거고 최진봉 교수는 그럴 일 없을 것이다. 지금 현대는 그럴 일 얘기를 없다고 하고요. 봅니다. 그리고요. 예. 이런 저 옥신각신하는 와중에 예. 막 들어온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요. 두 분 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 대통령 관저 100m 집회 금지는 헌법 불합치다 이렇게 전원을 치로 결론을 냈다고 그래요. 그럼 앞으로 시위 계속 하는 거잖아요. 시위가 관저 앞에서의 이 시위도 가능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올 것 같네요. 자, 속보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 받은 이재명 당대표한테 청취자 여러분께서 하고 싶은 말씀 자 몇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야당 탄압이라 하지 말고 확실히 밝힐 것은 밝히고 김건희 여사 건도 다 밝히자. 대선 때 약속한 특검 가야지. 예. 또 나무의 겨울 눈 속에는 봄 새싹이 들어 있습니다. 견디시길 인동초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검사 58명이 고작 성남 FC냐 분발해라. 예.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요? 깨끗이 털고 두 다리 뻗고 편히 잡시다. 예.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네. 직접 돈 받은 게 없으니 억지로 엮은 거다. 아니다. 이 나라에 이재명 대표밖에 없냐. 참 인재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 보내주셨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립을 해요. 내년 예산안이 아직 이제 처리되지 못한 상태인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김진표 의장도 두 번의 중재안과 두 번의 이제 그 통과 날짜를 제시했는데 다 어쨌든 저기 이렇게 사라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회의를 오늘 23일 내일입니다. 네. 내일 오후 2시에 열고 정부 교섭단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합의안을 그러니까 전 말하자면은 정부 합의안이 없으면은 기존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정부안보다는 민주당 수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안으로 예.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 감액 예산안이죠. 통과돼 예. 그럴 상황이 돼 있다고 처해 그러더라고요. 있습니다. 예. 그 또 들리는 얘기는 말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국민의힘이 12구 참사 국정조사에 복귀하면서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에 잠정 합의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어. 그래서 거의 뭐 타결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대통령실이 이걸 이제 안 받아가서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타결 잠정 합의했던 안은 이렇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1% 인하한다. 이거는 뭐 국회의장이 제안을 해서 양쪽이 받은 걸로 보여지고요. 대신 3천억 원 초과 과세 표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과세 표준을 3천억 원을 초과하는 세금의 수량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는 내용이고요. 예. 경찰국 등 예산은 정식 예산으로 편성하되 문제를 삼았던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치안 행정에서 배제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합의. 그리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사 출신 이외의 인물도 맡을 수 있도록 한다. 이걸 법무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합의가 된 걸로 알려졌는데 결국 이제 무산이 됐죠. 그렇군요. 자, 이게 이 잠정 합의안으로 해서 대통령실을 설득하는 이제 과정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실이 이걸 수용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통령실이 이제까지 강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경찰국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는 데 따른 후속기구 개편으로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있었던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치안비서관실이 경찰국 기능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 기능을 하는 이제 말하자면 옛날에 민정비서관 기능을 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나누는데 왜 이걸 불법 조직처럼 당신이 민주당이 대하느냐. 그래서 예산안도 뭐 예비비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내 대선 공약마저도 형용화시키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까지 반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조직을 갖다가 법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시행령으로 했기 때문에 물론 게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법을 안 해주니까 정부조직법 개편을 안 해주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없이 시행령으로 일단 우회했는데 이걸 가지고 불법 조직인 것 마냥 대하는 건 이건 참을 수 없다라고 한 건데 근데 어쨌든 지금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사 출신 이외에 민간인도 맡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행정안전부 차관을 치안행정에서 당신은 빠져라 이렇게 지금 중재안이 나왔는데 요것은 이제 말하자면 그 기존의 직제와 그러니까 직제 신설에 따른 정신을 조금 흔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요 부분을 그러니까 대통령실 민정과 홍보 라인에서 그걸 어떻게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하는지 이건 좀 남은 과제인데 저는 뭐 이제 시한이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여당도 좀 대승적인 결단 차원에서 또 합의안을 들여다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저는 여당이 자꾸 이렇게 대통령실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대통령 공학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대통령실과 뭐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봐요. 뭐 그건 정부 예산 아니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가져온 거에 대해서 국회가 여당 입장에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주도는 국회가 해야 돼요. 여당이. 근데 이거는 뭐 여당이 일정 합의해 놓고 대통령실에 재가를 받는 듯한 이런 형태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협상권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럼 대통령실하고 야당이 하는 게 맞지 여당이 왜 들어갑니까 거기에 중간에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물론 대통령실에서 의견을 내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좀 주도적으로 대통령실 설득하고 이게 뭐 어쨌든 야당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야당과 협상을 해야 되고 협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어야 되는데 재량권 자체를 완전히 제한해고 이건 절대로 안 돼. 이 이상은 절대로 양보 못해 이렇게 나와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봉침이 세게 날아간 것 같은데 아프시겠어요? 아니 뭐 저는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민주당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중재안을 의장이 낸 것은 굉장히 그러면 의회주의를 좀 해보려고 하는 입장에서 한 건데 민주당이 사실은 대통령 공약상 그러니까 이걸 시행해 보지도 못하게 발목 잡은 거는 그건 민주당 잘못이죠. 그리고 이런 조직을 불법 조직인 건 마냥 대하고 여기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당신들 하다 보면은 헌법재판소 결론 나면 그때 우리가 해줄게. 이런 태도는 오히려 대선 불복이라는 프레이밍에 딱 적당하게 들어맞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감액 예산을 내는 것도 부담이 민주당도 매우 많은 거예요. 명분이 없으니까. 아니 대선 불복이라는 프레임은 지금 최소영 평론가 만들어내신 거고 무슨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 아무튼 그렇잖아요. 대통령 아니 대선 불복이 아니고 대통령을 인정을 안 했습니까? 지금의 대통령실을 뭐 인정을 안 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 인사검증단도 그렇고 이런 시행령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국회 동의도 받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 국회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입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행정부가 모든 걸 하는 걸 다 뒷받침해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지지해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야당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행안부 밑에서 경찰국 만들어 경찰을 행안부 장관이 마음대로 좌지우지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드느냐 이런 비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인사정보관리단이라고 하는 거 왜 법무부 밑에 둬가지고 인사혁신처도 있는 데 굳이 거기다 둬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는 있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예산도 저는 야당 입장에서 접근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부도 그런 부분들의 야당에 대해서 가능한 한 설득하고 어떻게든지 협상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야지 우린 절대 양보 못해 이렇게 나오면 안 그러니까 된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법안 70개를 하나도 통과시켜주지 않았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시행령이라도 해서 대통령 공약상이고 그러면 그 민정수석실 없앴는데 이 기능은 누가 대신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대신하는 게 이게 불법이다. 니들은 예비비밖에 못 써. 이러면 네.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불법이 아니라 자, 여기까지 인사혁신처에서 하면 하겠습니다. 되잖아요. 네. 그걸 왜 법무부에서 하냐고요. 자, 인사 오늘은요 문제를.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당대표에게 청취자 여러분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자유롭게 받고 있습니다. 보복은 보복을 낳는다. 예. 정치 보복 하지 말자 뭐 이런 뉘앙스가 드시고요. 깨끗하게 모두 밝힙시다. 이재명 대표도 모두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장모 또 50억 클럽 모두 명명백백하게 밝힙시다. 또 왕노름 끝나면 검사들 다 죽었다. 예. 토사구팽 그 고사성어를 언뜻 떠올리게 하는 문자를 주셨네요. 달개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의미심장한 문자인 것 같고요. 또 사필 귀정, 예, 사자성어 딱 간결하게 보내신 분도 계십니다.
국민의힘이 20년 가까이 지켜오던 정확히는 뭐 18년이라고 그러죠. 2004년부터 시작해왔던 전당대 규칙인데 이 룰을 바꿨으면 사실상 바꾼 거죠. 감론을 봐야 이제 거센데 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바꿀 수 있다고 봐요. 룰 바꿀 수 있죠. 룰이란 게 시대 정신에 따라 가지고 언제라도 변하기 마련이고 그리고 당 대표를 당원 손으로 선출한다. 뭐 틀린 말도 아니죠. 오히려 그 공천권, 당직 결정권 뭐 이런 거를 국민에게 돌려주자 이런 논리들이 오히려 당원들의 정치 참여를 배제했다 이런 논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근데 왜 타이밍이 이 시기냐?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은 전쟁. 네. 사실은 3월 초면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3월 초에 한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이게 모든 내용이 좋아도 명분과 과정 이런 게 아름다워야 되는데 약간 말하자면 지금 어떤 특정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듯한 인상을 네. 국민들이 받고 있고 당원들이 우리가 100% 참여하는 건 매우 좋긴 한데 과연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서둘렀지? 라는 이제 그런 비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최재형 그런데. 평론가도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아쉬운 점이 있죠. 근데 왜냐하면 조금 이걸 숙성하고 공론화 기간을 좀 가지고 아니면 뭐 다음 당대표부터 이걸 적용한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결론이 났으니까 저는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고 룰이 정해지면 선수들은 여기 룰에 따라야죠. 그런데 아쉬운 점은 다만 이제 이게 당의 축제 분위기가 좀 돼야 될 텐데 정말 100만 당원이라고 하니까 100만 당원의 의사가 정말 축제처럼 반영될지 그게 전 남은 과제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100만 당원은 그거는 딱 정확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80만이라고요. 왜냐하면 그 카운팅이 돼요. 왜냐하면 3개월 동안 1,000원씩 매달 당비를 납부해야 되거든요. 이게 다 공개가 돼요? 공개가 됩니다. 여야가 전부 그러니까 다? 전부 카운팅이 돼서 당협 명단이 있고 중앙당에는 그 모든 당원들의 명단이 일반 국민도 그걸 정보를 볼 수가 있나요? 일반 국민은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그건 당에서만 볼 수 있겠죠. 자, 하여튼 최수영 평론가는 아쉽지만은 이 따라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최진봉 교수님, 예. 그냥 웃겨가지고 아니 남의 당 얘기니까 나 웃을 수 있겠죠. 아니 뭐 룰을 만들 수 있죠.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최소영 평론가 말씀하셨는데 시대 정신이에요. 이게 시대 정신일까요? 당원들만 가지고서 당대표 없는데 당원들 의견만 들은 게 시대 정신일까요? 저는 시대 정신은요. 좀 더 일반인들이나 일반 국민들 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의 의견까지도 들어서 당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저는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후퇴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결론적으로 유승민 안철수 두 사람 어떻게 이제 배제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18년이나 했던 걸 갑자기 바꾸면서 네. 명분도 없어요. 무슨 명분이죠? 뭐 당원들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들어온 당원들 모르겠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정광훈 목사나 또 일부 종교단체 이런 데서도 뭐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뭘 사실관계자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조직적인 힘이 동원돼서 일정 특정한 어떤 계파가 당선되게 하는 구조로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여권 내부에서 어떤 뭐 친윤도 있고 비윤도 있고 그렇잖아요. 많죠. 근데 비윤계 인사들은 이제 반발 움직임인데 그렇지만 친윤계는 뭐 아랑곳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육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한테 뭐 전대를 변경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인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늘 허은하 의원도 페북에 아니면 그거 자기 페북하는 거지 하는 거야. 뭐 그거. 제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설명을 드려왔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많은 경로를 통해서 우리 소속 의원님들의 압도적인 지지, 또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했다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비대위 회의 마치고 나서 기자들 앞에서 했던 얘기인데, 예. 뭐 최진봉 교수님 이렇게 한숨을 푹푹 쉬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 지금 본인한테 직접 얘기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언론을 이의를 통해서 제기한 사람이 없다 그러죠? 근데 언론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문제 있다라고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안철수 전 대표도 사실은 뭐 막 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는 문제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 이런 뭐 그런 얘기죠.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비윤계라 하는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해요. 그리고 뭐 경기 뛰려고 하는데 골대 옮기는 꼴이냐 이런 비판도 많고. 뭐 유승민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근데 민주당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 선출 전에 당초 9대 1이었던 거를 7.5대 2.5로 또 변경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걸 바꿀 수는 있다고 보는데 저는 다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이제 숙성 기간이 좀 짧았다. 이게 좀 아쉽다는 거지. 근데 이미 당권 주자들 모두가 그럼 그 당에서 지도부가 이걸 정했으니까 우리가 따르겠다. 이제부터 그러면 공정하게 한번 당심을 어깨에서 한번 띄워보자. 지금 그런 쪽으로 거의 지금 그렇게 목소리가 합의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일반 여론조사 하게 돼 있는 거죠. 네, 이런 거 하게 돼 있죠. 지금 왜 일반 여론조사를 빼는 거에 대해서 이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를 뺀 것은 당심 위주로 가겠다는 거고요. 당심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게 결국 결정적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것이 차기 공천 과정 그러니까 차기 총선의 공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결국 네. 윤 대통령의 어떤 윤심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해서 대표가 선출되고 그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친윤 계열이 전체 그 다음 총선에 주로 이제 공천을 받게 된 상황이 되는 것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당대표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청취자 여러분들의 고견 몇 분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명이 형 이제 때가 됐어. 예. 이런 문자 보내신 분의 의도는 좀 검찰 소환에 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같고요. 올 것이 왔군. 웬만큼 털어라. 경쟁자는 다 아웃이냐. 예. 4년 뒤에 보자. 예. 2대2의 의견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분도 한줄 평해 주기 바랍니다.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당대표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봄날은 곧 옵니다. 이제는 봉침이 많이 약해졌구나. 약해졌대요. 이어서 최시영 평론가 해주세요. 3, 2, 1. 겨울 타령하지 말고 거울이나 보세요. 기야, 이 어째네. 듣고 있어야 되니? 아니 뭐 수술을 미쳐보라고. 내가 정말 죄가 없는지. 없어요. 미쳐봐요. 거울 미쳐보라고요. 깨끗해요. 한 청취자께서 이 한 줄평 들으시고 최진봉 교수님 봉침 좀 교환하세요. 그러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